불륜녀의 자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한 문장이 던져지는 순간 나진이는 무너집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다는 걸 20살이 넘도록 몰랐던 그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 평생 떳떳했던, 아니 떳떳한 척했던 나세리가 자신의 평생의 원수 노영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도끼와 자존심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장면,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사이다였나요? 아니면 씁쓸함이었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아들, 차승우가 그 아버지와 똑같은 죄의 형태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도대체 왜 이런 잔혹한 대물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드라마 하나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들의 잔혹한 운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이야기. 처음엔 그저 흔한 불륜 복수극이라고 생각하고 보셨던 분들, 지금쯤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 죄가 시간을 뛰어넘어 죄 없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잔혹한 순환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세리.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30년 전 친한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냥 사랑에 빠진 거야. 한 가정이 깨졌지만 하나가 더 생겼으니 쌤쌤이지. 이 대사 정말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자신이 파괴한 가정의 무게를 자신이 새로 만든 가정으로 상쇄시켜버리는 이 계산법. 이건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서는 거의 소시오패스적인 자기 합리화의 끝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나세리는 30년 동안 이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은 고결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죄책감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믿음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기가 죽고 나서 그녀에게 남은 건 사랑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법적 현실, 다시 말해 서류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그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룬 재산과 집마저 본처의 자식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드라마 최고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나세리가 조롱을 당하는 대상이 상대 본처 노영주가 아니라 어린 학교폭력 가해자 도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도이는 나세리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본부인 승진 못하셨냐?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나요? 평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온 나세리에게 어린 아이가 던진 이 한마디는 그녀의 30년 인생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실은 본부인이라는 지위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세리는 예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도끼와 가짜 자존심으로 버티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평생의 원수였던 노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악녀의 몰락으로만 보신다면 이 드라마의 진짜 무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세리에게 이 순간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는 그냥 불륜녀였을 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신념, 그녀가 평생 쌓아온 자기 합리화의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릎을 꿇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사이다의 짜릿함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처절한 붕괴의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을 차승우에게 옮겨볼까요? 승우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 남인기를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나세리 때문에 어린 시절 얻은 사고의 흔적,
즉 장애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선 뼈에 새겨진 원한이었습니다. 나한테 아버지는 형이고 엄마야. 이 대사 한 줄에서 우리는 승우가 얼마나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과 방치 속에서 그는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인간 가슴에 한을 품고 죽으라고 해. 이 정도의 대사가 나올 정도라면 승우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드라마는 승우를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죄의 형태로 밀어넣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유부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정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시겠나요? 만약 승우가 알고도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는 그냥 아버지와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를 몰랐던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그는 순수하게 사랑에 빠졌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굴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승우가 사랑에 빠진 유부녀는 그에게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저 재미나 돈과 같은 필요일 뿐이라고요. 승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감정을 그녀는 아주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의 장인은 승우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도 내 부모와 똑같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승우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평생 아버지를 경멸하고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결국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닮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승우가 느낄 자기 혐오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는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것이 앞으로 이 드라마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드라마의 진짜 중심, 나진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이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동시에 가장 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세리의 딸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불륜녀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죄와 자신이 겪은 폭력, 이 두 개의 무게가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진이가 던지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도 좋아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세상은 그녀에게 부모의 죄를 함께 물어왔습니다. 이중의 낙인 속에서 그녀는 제대로 수만 번 쉬지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진이가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했던 이복남매 승우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아시겠나요? 승우는 진이의 존재 자체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진이의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진이는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착한 캐릭터의 행동이 아닙니다. 진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미움 앞에서도 그 미움의 뿌리가 부모의 죄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죄를 대신 갚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불륜녀의 자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진이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죄를 대신 사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이 지점에서 진이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즉 죄는 대물림되지만 치유도 대물림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치유의 주체는 결국 진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이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인물, 도도이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도이는 겉으로는 지우의 신뢰를 받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이를 매장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 행세를 해온 인물입니다. 즉,
피해자인 척하며 실제 가해 행위를 진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악의적인 설계인가요? 지우는 오랫동안 도도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아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도희의 실체가 하나씩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우는 그동안 진희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알게 된 지우가 단순히 미안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거친 폭주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지우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그런 거짓을 꾸며냈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그 거짓에 속아 진희에게 상처를 줬다는 자책감,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진희가 처한 처절한 가정사,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불륜녀의 딸이라는 낙인까지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늘 냉철하던 지우가 이성을 잃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이유,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진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지우. 이 두 사람의 로맨스는 앞으로 피폐하면서도 애절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냉철함을 내던지는 남자,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자신이 짊어진 낙인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여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떡밥, 노영주의 행보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영주는 시한부인 남편을 끝까지 챙기면서도 결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이 선택을 단순한 인내나 미련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무겁고 집요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승우를 다치게 한 뺑소니범의 단서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영주는 겉으로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30년 가까이 한 가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방영분에서 이 뺑소니 사건의 단서가 드디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향하는 방향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 혹은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과거 나세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나세리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넘어서 자신이 낳은 아들도 아닌 승우, 즉 본처의 아들을 다치게 한 사건의 배후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세리가 마주하게 될 파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노영주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딸 진희에게도 완벽하게 버림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희는 어머니의 죄를 대신 사과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머니가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 자신의 이복 형제를 다치게 한 사건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희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죄책감의 무게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드라마 후반부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본처 노영주입니다. 지금까지의 서술만 보면 영주는 그저 남편의 불륜에 30년을 참고 견뎌온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주는 결코 단순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배신의 고통을 원동력으로 삼아 누구보다 냉정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 자신을 배신한 그 남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대목에서 영주를 두고 왜 저렇게까지 참고 사는 걸까라는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답답함을 한순간에 반전시켜버립니다. 영주가 그 자리를 지킨 이유는 미련이나 인내가 아니라 아들 승우를 다치게 한 뺑소니범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영주라는 인물을 통해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복수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세리의 복수 혹은 나세리를 향한 복수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반면 영주의 복수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며 차분하게 진실을 축적해온 결과물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대비가 앞으로 두 여자의 마지막 대결에서 얼마나 극명한 온도차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영주가 진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처음엔 진희를 원수의 딸로만 바라보던 영주였지만 점점 진희가 승우를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시선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으로 진희가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말을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가 진희를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진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조금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정아입니다. 도도희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정아의 끈질긴 추적이었습니다. 정아는 진희의 편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로 이 드라마 안에서 유일하게 사적인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많은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조력자 캐릭터는 그저 주인공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정아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도도희의 거짓말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우는 계속 진희를 오해한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즉 정아는 이 드라마의 모든 오해와 낙인을 풀어내는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아가 도도희의 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집요함은 진희를 향한 우정과 정의감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희가 완전히 억울함을 벗고 예술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정아의 조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우정이라는 감정이 이 잔혹한 대물림의 서사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는 관계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학교폭력입니다. 진희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지만 도도희의 계략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설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가 어떻게 2번, 3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이 드라마는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도희가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실제로는 가해 행위를 진희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설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짜 피해자 서사의 위험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눈물만으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드라마는 지우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지우는 도도희의 눈물과 호소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 결과 진짜 피해자인 진희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우를 단순히 나쁜 남자 주인공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속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음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게 된 순간 그의 죄책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폭발하는 방식이 바로 앞서 언급한 거친 폭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세리가 항상 입고 나오는 옷의 색감을 눈치채셨나요? 그녀는 몰락하기 전까지 유독 화려하고 밝은 색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30년 동안 쌓아온 완벽한 삶이라는 가면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의 색이 유독 어둡고 채도가 낮았다는 점. 이 역시 그녀의 심리적 붕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우가 유부녀와 만나는 장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간, 즉 폐쇄적이고 어두운 실내 공간의 연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죄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걸 공간적으로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진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유독 열린 공간, 창문이 크게 나온 공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그녀가 결국 이 대물림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될 인물임을 암시하는 연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희라는 인물의 이름 자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도도하다는 표현에서 따온 듯한 이 이름은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도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실제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열한 실체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쌓여서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우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도도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우라는 인물이 처음 도도이를 만났을 때의 맥락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도도이는 처음부터 지우에게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할 때 그 진위를 의심하기보다 일단 위로하고 믿어주는 쪽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반응이지만 동시에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지우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도도이의 연기에 무너진 겁니다. 게다가 지우는 진이와의 관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오해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도이가 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우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냉정하게 검증하기보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우 역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아의 추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지우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 자체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그를 이성을 잃은 폭주 상태로 몰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지우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진이와의 관계를 얼마나 더 깊고 애절하게 만들어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도도희라는 악녀,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도도희의 행동을 단순히 악역이니까 그렇다라고 넘기기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진이를 그토록 집요하게 매장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드라마는 아직 완전히 다 풀어내지 않았지만 몇 가지 힌트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도이는 진이의 재능, 그리고 진이를 향한 지우의 관심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녀의 악의는 단순한 질투심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질투심만으로는 그녀가 벌인 일의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진이를 매장하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어떤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그녀 안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그녀가 나세리에게 던진 본부인 승진 못하셨냐는 대사를 보면 도도이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 내 서열이나 지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드라마가 그리는 대물림의 굴레, 즉 부모 세대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가 자식 세대로 이어진 또 다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도희의 과거와 가정사가 밝혀진다면 이 드라마의 대물림 서사는 나세리 마이너스 승우 마이너스 진이의 축을 넘어 훨씬 더 넓은 그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술계 복귀, 그리고 완성될 진짜 가족.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볼까요? 도도희의 방해로 공모전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진이는 지후와 정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천재적인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재능을 바탕으로 예술계에 당당히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 서사가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 짓밟혔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되찾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은 제목이 암시하듯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서류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서로를 그토록 증오했던 노영주, 차승현, 차승우가 결국 나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말. 이는 법적인 서류, 즉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형식적인 틀을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감동적인 결말로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적으로 누가 누구의 가족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그 서류 한 장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세리와 남인기는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고 진이와 승우는 서류상으로는 이복남매지만 서로를 향한 증오와 애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서류상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제목의 사용인가요?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 보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 이 드라마를 그냥 막장 드라마로만 보신다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 현대인의 삶에 던지는 굵직한 질문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은 부모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믿음에 정면으로 반문을 던집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그토록 증오했음에도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학습된 감정의 패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승우의 비극은 결코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둘째, 죄 없는 존재가 짊어지는 낙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이는 태어난 것 자체로 죄를 짊어진 인물입니다. 이건 비단 드라마 속 설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부모의 잘못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식이 부당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드라마는 진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배경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 합리화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세리의 30년은 결국 정교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합리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나세리의 몰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진실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진실을 회피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사람들. 나세리는 30년 동안 진실을 회피하며 살았고 결국 그 회피의 대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반면 영주와 정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파헤치는 쪽을 선택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사건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며 얻는 평온함은 결국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다섯째, 낙인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이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낙인을 짊어진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 낙인에 잠식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당한 편견이나 환경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이의 서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인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환경이 남긴 흔적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캐릭터별 심리 구조, 대물림의 다른 얼굴들. 이 드라마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인물의 심리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세리, 차승우, 나진이.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사건, 즉 나세리의 불륜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뻗어나온 서로 다른 결과물입니다. 나세리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든 서사에 갇혀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정당화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을 미화하고 그 미화된 서사를 30년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서사는 법과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차승우는 부모의 죄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거부가 오히려 그를 같은 함정에 빠지게 만든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반동 형성에 가깝습니다. 아버지와 반대로 살겠다는 강박이 오히려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증오가 클수록 오히려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심리적 아이러니를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설정도 드물 겁니다. 나진이는 부모의 죄와 자신이 겪은 폭력,
이중의 낙인 속에서도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인물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한 고통을 남을 원망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을 돕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이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성숙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심리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가지가 정당화와 반동 형성, 그리고 승화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중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다뤄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그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진이라는 사실.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극이 아니라 깊은 심리극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갈라지는 지점, 그리고 그 이유. 이 드라마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세리의 몰락의 확실한 사이다를 느끼며 열광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몰락의 과정이 진이에게까지 고스란히 튀는 걸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잘 짜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복수극이라면 악인이 벌을 받는 순간 시청자는 순수한 카타르시스만을 느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카타르시스 뒤에 반드시 죄 없는 다음 세대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걸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나세리가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 장면 바깥의 파장까지 함께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시청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함께 고민하는 참여자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들.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던 승우가 이제는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과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혐오 속에서 더 깊은 파멸로 걸어가게 될까요? 평생 당당했던 나세리가 결국 노영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걸 죗값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아직 남아있는 또 다른 계략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이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해하고 모질게 대했던 지후. 진실을 알게 된 그가 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단순한 사과로는 진이가 겪은 그 오랜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결국 다음 방송에서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죄는 대물림되지만 그 죄를 끊어낼 힘 역시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나였다면 부모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진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낙인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그 낙인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볼까요? 이 드라마가 끝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서류 한 장으로 혹은 소문 하나로 판단해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나세리의 몰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승우는 자기 혐오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이는 정말로 이 모든 낙인을 벗고 진짜 가족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